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 간에 어떤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이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법원에 오지 않겠지. 그런데 원만한 합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 오는 건데 그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결 절차가 시작되지. 원고가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해서 소를 제기하지. 그럼 피고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지. 반박을. 그것을 답변서라고 하지. 답변서. 원고의 소장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게 돼. 물론 이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거야.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을 하면 그것이 법원에 접수되고 법원이 이 소장의 어떤 형식적인 충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을 소장을 심사한다고 그래. 소장을 심사해서 어떤 적격이면 피고한테 송달을 해. 피고한테 송달을 하면 이제 피고가 그것을 받아보고 소장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을 여는 거야. 변론을 여는데 그 변론에 있어서 서로 주장을 펼치겠지. 물론 추가적인 자기 이야기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문서로 나오는 것을 준비서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고든 피고든 그 다음부터 내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장은 원고가 첫 번째 내는 준비서면적인 내용을 특별히 소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고 피고가 첫 번째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것을 특별히 답변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준비서면은 꼭 한 번 내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준비라는 말을 붙였느냐? 그 서면 앞에 준비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거냐? 변론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용어를 변론이라고 해서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이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이 법관 앞에서 그래서 직접심리라는 직접이라는 말을 하고 공개심리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쌍방심리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정에서 구술로 자기 주장을 펼친다고 그래서 구술변론, 옛날 일본식 용어로는 구두변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구술변론을 펼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준비서면은 구술변론을 펼치는 법정에서 변론을 펼치기 위한 준비하는 서면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준비서면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아직 변론을 한 건 아니야. 그러면 그런 준비서면 등에 담길 내용은 실은 우리 민사소송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민법, 상법 등에서 배우는 거야. 예컨대 채권자가 피고 채무자를 삼아서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을 했을 때 피고 입장에서는 제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거는 돈 빌렸는데 못 갚은 이 상황에서의 싸움에서 일반적인 경우는 사실상 지금 갚을 여력이 없어서 갚을 재력이 없어서 못 갚는 거지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 판결 절차가 큰 의미는 없어. 왜? 판결 절차는 당사자가 돈을 빌렸냐 안 빌렸냐 또는 빌렸는데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이런 거를 실제 막 치열하게 싸웠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돈 빌려줬는데 지금 피고로 몰린 채무자 입장에서
갚을 재력이 없어서 못 갚는다고 할 때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라든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는 거야. 사실상 그건 못 갖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이 판결 절차라는 것은 권리, 피고 입장, 채무자 입장에서는 의무, 원고 입장,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리.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또는 상법에서 배운 이 권리 의무 관계를 실체법에서 배운 그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야. 그래서 그 확정된 절차에 따라서 너한테 즉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기 위한 절차야. 근데 좀 아까 말한 빌린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든지 1억 원 갚아야 될 의무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야. 사실상 1억 원을 못 주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판결 절차가 큰 의미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내려진 이 판결에 대해서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한 그 판결이 있어야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피고한테 가서 돈 내놔라 하는 강제 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야. 그 이전에는 자기 주장상 돈 받을 거 있다라고 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확정이 돼서 법원에 의해서 인정돼서 판결문에 의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말이 떨어져야 그것을 갖고 가서 받는 건데 그 의미가 확실히 부각되는 것은 채무자인 피고가 빌린 적이 없다라든지 또는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의 싸움이 있을 때 좀 더 그 말이 실감나게 우리가 판결 절차가 그런 거구나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사건이 뭐 그렇게 다툼이 실제 있는 건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소비대차의 경우는 단순히 변제 자력이 없어서 못 갖고 있는 상황도 많이 있긴 해. 하여튼 우리가 지금 실제 이 판결 절차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은 원고가 돈 빌려줬다.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돈 빌려줬다. 라고 하고 있고 예컨대 피고가 빌린 적 없다. 그건 일단 우리가 지금 실제 이 판결 절차의 의미가 부각되는 것은 원고가 돈 빌려줬다.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돈 빌려줬다. 라고 하고 있고 예컨대 피고가 빌린 적 없다. 그건 네가 나한테 그냥 쓰라고 준 돈 아니었냐. 뭐 이런 싸움도 있을 수 있고 좀 아까 말한 증여에 의해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증여라는 거와 소비대차의 차이는 뭐예요? 민법에서 소비대차는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반해서 증여는 뭐예요? 그냥 준 거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로 몰린 이 피고의 말이 맞다면 갚을 의무는 없죠. 소장에 뭐 쓰냐면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자세히 쓰겠죠. 언제 1억 원을 피고에게 변제기를 뭐 1년 뒤로 해서 빌려줬는데 이제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소비대차 사실과 변제기가 지난 사실. 변제기를 말하고 변제기가 지난 것은 달력을 보면 알겠죠.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갚기로 하고 빌려줬는데 지금 현재 2월 28일이 지나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소장에 제출을 하면 피고는 답변서에서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반격을 할 얘기를 하겠죠. 아까 같이 실제 많은 사건은 돈 갚긴 갚아야 되는데 현재 형편이 안 돼서 못 갚는다. 이러면 싸움은 참 허탈해지는 건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실제 의미 있게 다툼이 된다면 빌린 적 없다. 그것은 아예 1억 원도 받은 적 없다. 뭐 이런 것도 있고 1억 원 받긴 받았는데 네가 증여에 의해서 준 거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편 그래 빌린 건 맞다라고 하면서 피고가 뭐냐면 내가 지난달 28일 직전에 1억 원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운 변제했다라는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의 내용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 거꾸로 항변이라고 해서 좀 아까 말한 변제했는데 왜 그러느냐 또는 변제기로부터 예컨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이 지나서 시효로 그 채권관계는 소멸했다. 여러분이 민법 총칙 등에서 배운 소멸시효 기간에 따라서 이 법률관계에서 예컨대 일반 채권이면 10년, 뭐 매매대금이면 뭐 어떻게 되고 또 뭐면 어떻게 되고 뭐 불법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면 안 때부터 3년이고 그런 발생했던 때부터 10년이고 하는 그런 기간 등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는 반박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조금 용어가 나오네요. 부인, 자백, 항변. 부인은 좀 아까 얘기해서 뭐예요? 빌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인이죠. 그렇죠? 자백은 뭐예요? 빌린 거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된 경우는 그 빌린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자백은 원고 입장에서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런데 부인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원고 입장에서 상대방 피고가 빌린 적 없다니까 빌린 것을 법원에 납득시켜야겠죠. 빌려준 것을, 돈 빌려준 것을. 그러니까 차용증 같은 증거를 또는 돈 빌려줬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법원한테 돈 빌린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도록 해서 법원이 빌려줬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증거를 제출해서 증명을 해내야겠죠. 그래서 부인의 경우는 원고가 증명 책임을 져요. 여러분이 입증 책임, 증명 책임 이런 용어를 이제 입에서 배야 되는데 부인의 경우는 원고가 그 소비대차 사실에 돈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 책임을 지게 되죠. 한편 빌린 거 맞다. 빌린 거 맞다. 그러면서 좀 아까 같이 실제 우리가 빈번한 빌린 거 맞는데 지금 형편이 너무 안 돼서 못 갚고 있다. 좀만 좀 시간 좀 줘라. 내가 좀 제기해서 갚겠다. 뭐 이런 취지로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그 경우는 빌린 거 맞다라고 자백을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빌린 거 맞으면 뭐 이렇게 법정까지 와서 싸운다는 상황의 전개가 우리가 딱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서는 좀 그 경우는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린 거 맞다가 실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경우는 좀 아까 같이 빌린 거 맞는데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라는 취지 말고 빌린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10년이 지났다. 그 갚아야 될 때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여태 네가 가만히 있었다가 나는 그래서 끝난 일인지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돈 달라고 하느냐. 소멸시효 항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변은 자백이 됐던 부인이 됐던 뭐예요? 빌려준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즉 부인의 경우라면 차용증이나 증인에 의해서 빌려준 사실. 그러니까 시효 같은 것을 생각해 볼 때 빌린 사실이 없다면 시효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빌린 적이 없는데 무슨 10년의 시효라는. 그러니까 이 항변은 어떤 거예요? 요 부인이 됐던 자백이 됐던 그 빌린 사실이 확정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지금 따져보니까 10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좀 아까 말한 빌린 것을 전제로 갚았다. 그러니까 변제했다. 시효가 완성됐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변제항변, 소멸시효 항변. 요때는 항변이란 말을 쓰잖아요. 변제항변, 소멸시효 항변. 그러니까 항변은 어떤 느낌이에요? 원고가 주장해서 들어온 것을 일단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시효가 이렇게 다시 대공격을 하는 거예요. 항변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항변에 대해서는 이제 또 누가 가타부타 대답을 원고가 뭐라고 하겠어요? 시효가 10년이 지난 것처럼 지금 얘기하지만 중간에 내가 한번 청구를 해서 시효 완성되는 것을 어떻게 했다?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를 또 피고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재항변이 되는 거예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하는, 중간에 내가 청구를 했다든지 조금 여러분이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뭐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걸 걸어서 여러 가지 자기가 채권을 행사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시효 중단 사유 등을 배우잖아요. 대표적인 게 재판상 청구 같은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효 중단 사유를 다시 원고가 따지면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을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이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서 변제 항변에 대해서 그래 받았다라고 한다면 요 항변에 대한 자백이 여기서 인정되는 거고, 요 갚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언제 나한테 돈 갚았다라고 하는데 난 받은 적 없다라면 원고가 그 변제한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니까 그 항변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 책임을 져야 돼요? 피고가 증명 책임을 져야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비대차 사실에 대해서 원고가 빌려줬다라고 함에 대해서 피고가 빌린 적 없다라고 할 때는 원고가 소비대차 사실을 증명해야 될 책임이 있죠. 입증 책임이 있죠. 한편 빌린 것은 확정됐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갚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원고가 맞아, 네가 갚았네 하고 끝나면 자백한 거지만, 만약 피고가 갚았다라고 함에 대해서 원고가 갚은 적 언제 갚았냐라는 취지로 부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시 항변에 대한 원고의 답변 태도가 부인일 때는 그 항변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진다? 피고가 지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갚은 것에 대해서 피고가 뭐 은행의 온라인을 통해서 돈을 입금한 뭐 그런 내역 같은 걸 제출한다든지, 또는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 증인을 통해서 돈을 보냈는데 그렇게 간 것에 대해서 하면 뭐 중간에 배달 사고인지 뭔지 때문에 지금 뭐 양측이 싸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내 어떤 심부름꾼을 통해서 돈을 너한테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 갚았는데 무슨 소리냐 라는 식의 그 점에 대해서 이제 피고가 항변에 대해서는 증명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그래요. 공격하고 이쪽이 방어를 펼치는 이런 공방이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서면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쏟아붓고 그것에 대해서 구술로 심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술 심리에 있어서 공방이 자백이 되면 그 부분은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부인이 되면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내세워서 증거를 신청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 전개가 돼요. 그렇게 해서 변론이 열리는데 그 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이제 펼쳐지고 그것에 따라서 증명 책임이 지는 자가 증거 신청을 해서 예컨대 증거 조사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모의 재판이라든지 어떤 드라마 같은 데서는 증인을 신청해서 증인을 통해서 뭔가 증명하는 것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입을 통해서 목격한 사실을 진술시켜서 판단의 자료를 취하는 건데, 그거보다는 또 다른 증거조사 중에 중요한 것은 서증이라고 그래서 문서서자 써서 차용증, 뭐 계약서 이런 것 등이 증거로 제출돼요. 그럼 물론 그 차용증이나 이런 서면도 위조될 수가 있는데 사람의 경우도 위증을 하듯이 의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한번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 그게 제대로 된 문서라고 친다면, 이런 변조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판사가 읽고서 판단의 자료로 자기가 취득을 해서 판단을 내려주는 그런 증거 조사 과정이 변론에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변론이 열리는데 이 변론에서는 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이것에 플러스 증거조사가 펼쳐지는 것인데, 예컨대 대표적인 증거조사의 방법은 증인을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한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문서의 기재 내용을 이제 문서를 제출해서 판사가 판단자인 법관이 읽도록 할 수 있게 이 서증을 제출하는
그런 게 대표적인 증거조사 방법이에요. 그 밖에 증거조사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대표적인 게 그러한 증거조사 방법이 이루어진 증거조사가 신청돼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서 판단의 자료가 획득이 되면 이러한 판단의 자료에 따라서 이제 법관이 심증을 형성을 해요. 이 심증을 형성하는데 이 심증 형성에 있어서 202조 등을 보면 자유심증주의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법관이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물론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단자로서 중립자로서 법관이 스스로 재량에 의해서 사실 인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라는 말을 써서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심증을 형성해요. 그렇게 해서 심증이 형성돼서 가타부타 판단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변론을 종결을 해요. 변론을 이제 마감을 해요. 변론을 종결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2주 뒤에 예컨대 꼭 2주는 아니지만 예컨대 2주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그래서 변론을 종결하면서 2주 뒤쯤의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라고 해주면 이제 2주 뒤에 판결 선고 기일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든지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든지 하는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라는 말은 피고는 원고에게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했을 때 1억 원이 다 받아들여지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거죠. 물론 판결에는 원고 완전 전부 승소의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 1억 원에 대해서 일부는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1억 원에 대해서는 일부가 변제됐다든지 해서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3천만 원 정도는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3천만 원 정도는 변제했다라는 그 시효 항변이나 변제 항변이 맞다고 법원이 판단해서 3천만 원을 뺀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일부분만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도 있을 수 있어요. 한편 원고 청구가 전부 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 피고는 원고에게 0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자기 주장의 핵심적인 결론을 청구 취지로 밝히고 그러니까 청구 취지랑 청구 원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용어에서 느끼는 뉘앙스 이해하겠죠. 청구 취지는 자기 주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즉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을 구한다라는 판결을 받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이 1억 원이 어디서 나오는 1억 원인지를 이유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써줘야 돼요. 예컨대 빌려준 돈 1억 원이라든지 예컨대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고가 가해자로서 나한테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기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든지 또는 이 1억 원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나는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는데 지금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매매 대금 1억 원을 받고자 한다든지 등등을 이 청구 원인에 써서 이렇게 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소장에 대해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요.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답변의 취지로서 뭐라고 쓰겠어요? 원고의 청구에 기각을 구한다라는 판결을 법원이 해 주십사. 이런 게 답변 취지죠. 그 다음에 답변 원인은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빌린 적이 없다. 1억 원 또는 받았는데 증여로 받은 거다. 또는 빌렸지만 내가 변제기 즈음에 갚았다. 이런 이야기를 답변 원인에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장과 답변서가 이제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으로서 공개된 법정에서 변론 기일에 구술로 판사 앞에서 직접 쌍방이 변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추가로 더 이제 펼쳐지는 변론에 대해서는 준비 서면 등이 제출돼서 그게 또 구술로 변론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그 쟁점이 그럼 결국 보니까 이게 증여로 준 거냐 소비대체로 빌려준 거냐가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빌린 건 맞는데 갚은 것이 쟁점이라든지 또는 빌린 거 맞는데 시효가 완성됐는지 이쪽은 시효 중단 사유를 주장하는데 그게 과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어떤 쟁점이 이제 형성이 될 거란 말이죠. 당사자의 주장의 공방을 이렇게 모아서 파악해보면 이제 쟁점이 뭔가 드러날 테니까 예컨대 증여계약이냐 소비대차계약이냐 그런 건 계약서 같은 거나 그 계약서 이게 싸움이 됐던 것은 계약서가 있어도 계약서의 문맥이 조금 아리까리한다든지 이게 빌려주는 것의 의미로 한 건지 뭐 아니면 증여로 준 건지 또는 이게 빌려준 건지 아니면 투자한 건지 빌려준 거랑 투자한 거랑 잘 생각해보세요. 빌려준 거는 1억 원 빌려줬다.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1억 원이 좀 자금이 모자르다라고 해서 1억을 이쪽은 빌려준 거라고 얘기하고 빌린 거라고 하는데 저쪽은 또 뭐라고 해요? 지도 여기에 뭔가 매력을 느껴서 1억 원을 선뜻 투자한 거다. 근데 지금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망해서 그냥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니까 만약 투자한 개념이라면 1억 원을 돌려줄 필요는 없죠. 망한 거니까. 그러니까 1억 원 그냥 투자했다가 망한 거니까 못 돌려받아야 되는 게 투자 개념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1억 원이 대여로 한 거라면 이 사업이 망했어도 나는 돌려줘야겠죠. 1억 원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애매한 계약의 해석 문제 같은 게 쟁점이 돼서 이제 밝혀져야겠죠. 한편 변제했다라고 할 때는 과연 그럼 변제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을 내세워서 내가 1억 원을 줬다. 근데 허쪽은 못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배달 사고인지 이 증인을 내세웠는데 뭐 증인이 자기는 분명 갖다 줬다라고 하는데 허쪽은 그날 난 못 받았다. 나는 그날 네가 말은 어디서 그럼 줬느냐. 뭐 내가 당신 어디 사무실 가서 주지 않았는데 나 그 사무실에 그날 뭐 있었다 없었다 뭐 이런 싸움 때문에 변제가 제대로 된 건지 뭐 이런 게 싸움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증인이 내세워져서 과연 갚은 건지에 대한 싸움이 펼쳐지겠죠. 한편 시효가 완성됐느냐 부분 써도 뭐 똑같이 이건 약간 시효가 완성된 것은 사실적인 측면은 변제기가 언제였느냐. 그러니까 시효의 그 기산점이 언제였느냐고 실제 이 시효는 어떤 거냐. 이게 3년짜리 시효냐 5년짜리 시효냐 10년짜리 시효냐는 법률적인 해석의 문제니까 그건 법관이 하는 부분이에요. 당사자가 아무리 이 관계는 3년짜리 적용해야 된다고 해도 이게 상사시효에 걸릴 상황이면 5년짜리 시효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관이 하겠지만 그럼 사실관계가 상인 간의 거래냐 그래서 상사시효가 적용되느냐 이런 거는 주장을 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어떤 시효를 적용하느냐는 법률적 해석 적용은 법원이 하는 거니까 그건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관계를 밝혀놓겠죠. 이게 상사관계인지 순수한 민사관계인지 그래서 5년짜리 시효가 적용되는지 순수한 민사관계에서 10년짜리 시효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밝혀놓으면 법원이 그 사실관계는 상사관계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은 상사관계인데도 뭐 10년짜리 시효를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죠. 상사관계는 5년이라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거지 법규에 의해서 해석하는 거지 당사자가 이 시효는 10년짜리다. 당사자는 이게 상사관계인지 민사관계인지만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조사까지가 되면 이제 그래서 심증이 형성됐다고 치면 변론이 종결돼서 변론을 종결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종결했다가 변론을 종결했다가 재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됐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든지 조금 미진했다든지 했을 때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함에 있어서 이제 주장 충분히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뭐 이제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 뒤 시점에 뭐 주장할 만한 거리가 나왔다든지 또는 그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좀 미비한 게 있다든지 했을 때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기일을 진행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법원이 스스로 변론을 재개하겠다라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당사자가 뭔가 미진한데 이것 좀 더 따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재개해달라고 당사자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법원이 판단해 볼 때 괜히 이것도 쓸데없는 뭐 뒷북치는 얘기고 별 영향가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이 변론을 재개를 당사자가 원하는데 법원이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일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그런 부분은 기일 진행 부분과 같은 절차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절차 진행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고 실제의 본격적인 싸움의 내용은 당사자가 주도권을 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민법 상법에서의 사적 자치라는 원칙에 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이 주장을 펼치고 싸움을 벌이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은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는 거고 한편 좀 아까 같이 이 절차를 진행하는 측면은 법원이 주도권을 갖고 직권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것은 절차 진행에 관한 것이고 실제 당사자가 펼치는 주장은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백이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상황이에요. 빌려줬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피고가 설명했던 빌린 거 맞다라고 자백을 함에 있어서 그럼 법원이 더 이상 그걸 파헤쳐서 실제가 빌려준 건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백의 경우는 조금 증명할 필요가 아까 없다라고 쓴 요 말은 조금 압축적으로 쓰면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불요증 사실이라고 그래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래서 불요증 사실이라고 해서 288조가 증거법 첫 조문에 보면 288조가 불요증이라고 하는 그 항목의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다툼이 없으면 법원도 그대로 그렇게 사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빌린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툼이 없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돼요. 그건 형사소송과 틀려요. 형사소송은 약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 등의 어떤 불법적인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형사소송에서는 자백의 경우는 보강법칙이라는 또 다른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보강되는 어떤 증거 등이 필요하다라는 원리가 작동을 해요. 반면 민사소송은 그 당사자가 다툼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조금 깨림직하다고 설사하더라도 더 이상 증거조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불요증 사실에 이런 원리가 작동을 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당사자한테 직접 주도권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가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사소송은 순수한 절차 진행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 싸움의 알맹이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주고 있어요. 그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행주의에 대해서 즉 직권주의에 대해서 이 실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의 그 부분은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다고 그래서 당사자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대칭되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은 직권으로 한다. 근데 실체적인 이런 판단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한테 맡겨주고 있다. 맡겨줬다. 당사자주의예요. 그래서 당사자주의로서 당사자주의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개념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는 용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당사자주의 속에 좀 아까 절차 진행에 대해서 변론을 기일을 열고 변론을 제기하고 이런 것을 표현을 할 때 직권주의라고 했는데 그런 직권에 대해서 대칭되는 용어로서 당사자주의라는 용어를 쓰는데 민사소송은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준 주의인데 이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하부 개념으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라는 용어가 또 나와요. 조금 이제 용어가 어려운데 그럼 어떤 뉘앙스냐? 처분권주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네 처분에 따르겠다. 이럴 때 쓰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사자가 1억 원 달라고 하고 있는데 법원이 예컨대 판단을 해봤더니 1억 3천만 원 정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사자가 1억 달라고 했는데 실체적 진실, 법원이 생각했던 진실은 1억 3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라고 판단되더라도 어디까지밖에 인정 못 해준다?
1억 원밖에 인정 못 해준다. 이런 작동 원리예요. 당사자가 처분에 따른다. 그럼 당사자가 소송을 냈는데 피고가 화해적인 내용의 타협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법원이 야 아니야 너희 화해하면 안 돼. 이거 끝끝내 밝혀가지고 가타부타 누가 옳은지 따져봐야겠어. 라고 할 수 있다면 처분권주의가 아닌 건데 당사자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의미의 처분권주의가 작동하니까 화해가 되면 그대로 소송의 진행을 판결로 가서 가타부타 따져서 결론을 내려준다라고 가는 게 아니라 화해로 소송이 그대로 마무리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런 개념이 처분권주의예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것은 203조에 보면 신청 범위 내에서 판결을 한다라는 것으로 대표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아까 말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일부 인정이 안 돼서 7천만 원 하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은 무방하지만 1억 원을 청구했는데 1억 3천만 원 갚아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게 처분권주의와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소송을 냈지만 원고가 소송하다가 뭔가 상황에 따라서 소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가 취하되면 취하라는 용어의 뉘앙스 알겠죠? 소송을 소급적으로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원고가 마음이에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 네가 소송 내는 이상 이제는 네 맘대로 하겠다 안 하겠다 못한다. 내가 끝끝내 낸 이상 소장이 제출된 이상은 판결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건 처분권주의가 아닐 수 있는데 지금 소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피고가 청구를 인락할 수도 있어요. 청구를 인락이란 말은 실체법에서 보면 채무를 승인하는 그런 뉘앙스의 소송법적인 제도예요.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1억 원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서 반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겠다. 그러면 법원이 안 돼 이거 사실 밝혀야 돼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피고가 청구를 인락한 것에 대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처분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처분권주의.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청구 단계에서의 개념이 처분권주의고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둬야 될 것은 청구라는 개념 속에 어떤 청구를 하고 대여금에 따른 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면 그것을 이제 청구 단계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인데 그것에 대한 청구를 함에 있어서 소비대차 돈을 빌린 사실이 이제 하나의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이 주장이 돼야 되는데 이 개개의 사실에 대한 국면이 변론주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컨대 매매 대금 청구의 경우는 이 칠판을 5만 원에 샀다. 그런데 칠판은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여러분이 민법에서 매매 대금과 그 목적물을 갖다가 넘겨줘야 되는 게 이제 동시 이행이 돼야 되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먼저 선이행으로 이게 왔는데 대금을 안 치른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함에 있어서 그 청구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고 그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구와 청구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 주장되어야 된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청구 단계에서가 큰 덩어리고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실이 필요해요. 집으로 친다면 기둥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세워져서 하나의 집 덩어리가 되는 그게 이렇게 해서 지붕 쪽으로 하는 개념이 청구고 그 청구를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둥이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럼 그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서 작동하는 것이 당사자한테 맡겨진 게 변론주의라는 용어로 나타나고 그 개개의 기둥이 모여서 즉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 모여서 이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 그 청구, 지붕에 해당하는 것에서 작동하는 것을 처분권주의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용어가 좀 어려워요. 이것을 합쳐서 당사자주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민사소송은 이렇게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처분권주의에서 청구를 일락한다라는 개념이 있듯이 변론주의에 있어서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를 일락하는 게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 자백인 거예요.
그것을 재판상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상 자백은 개개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변제 사실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판상 자백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상사시효는 10년으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상사시효의 상황인 상인 간의 거래 등이 있느냐까지는 주장을 할 필요성이 있는 사실이지만 상사시효에 대해서 10년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피고가 그래 맞아 10년이야 라고 자백 비슷하게 인정을 해줘도 그것은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그건 법률의 해석 적용은 누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법관이 해석 적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상인 간의 사실이냐 매매냐 아니냐까지는 사실이지만 상인 간의 매매 등에 대해서 상행위 등에 대해서 상사시효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의 상사시효가 10년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래 10년이야 그래 나 10년이야 나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해서 인정해줘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5년인 것이죠. 법규의 해석 적용상.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상 해석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이 성립될 수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재판상 자백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거고 하여튼 청구 단계에서 등장하는 개념은 청구의 입락이고 그건 처분권주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조심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개념은 청구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청구를 이렇게 받쳐주는 개개의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개개의 사실을 주요 사실, 요건 사실 이렇게 불러요. 용어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야 돼요. 주요 사실 또는 요건 사실. 물론 주요 사실과 요건 사실도 조금 더 구별하려는 입장도 있지만 실무상은 그냥 같은 개념을 쓰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보증,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려면 뭐겠어요? 주채무자와 어떤 거래관계가 있어서 발생한 채무가 있고 플러스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하나 더 추가돼서 그 두 개가 모아져서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을 물을 때는 그 원래 주채무자 왜냐하면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주채무의 관계가 소멸됐으면 보증도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되니까 기본적으로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주채무자의 관계가 선행되고 플러스 연대보증, 네가 그 주채무자의 어떤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쓰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 사실이 하나 더해져야 연대보증인한테 책임을 묻는 청구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두 개의 기둥이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개념으로서 이 연대보증 청구가 책임에 대한 청구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개념을 이해해둬야 돼요. 이렇게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요건 사실 내지는 주요 사실로 그것이 모아져서 청구로 나타나는 이런 개념이고 청구에 있어서 작동하는 민사소송법 원리는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고 개개의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서 작동하는 원리는 변론주의로 작동을 하고 그 변론주의 중에 중요한 명제가 자백의 구속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맡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백되면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해야 된다. 불요증 사실로 나타나요. 그럼 변론주의 이게 두 번째 명제가 자백의 구속력인데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뭐예요? 아까 청구 단계 처분권주의에서 신청 없으면 재판 없다라고 하니까 변론주의에서 그거와 대칭되는 상황은 어떻게 했어요? 뭔가 당사자가 싸우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 사법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막 싸우는데 빌려줬다고 그래요. 그쪽은 그래가지고 뭐 빌린 적 없다라고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고가 차용증을 냈어요. 자기의 빌려준 걸 증명하려고. 근데 차용증 빌려준 날짜가 10년 전에 빌려준 거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딱 보니까 이 차용증을 보니까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피고가 시효가 완성됐다라는 항변의 얘기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차용증에 따라서 보니까 그 차용증은 피고가 낸 게 아니고 원고가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한테 불리하게 원고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쓸 때는 원고 제출한 사람한테 불리하게 쓰일 수도 있지만 증거는 그렇게 공통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하나 문제는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의배됐다라고 그래요. 변론주의 의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얘기를 한 것을 전제로 그것에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 시효가 10년이 지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피고가 시효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처분권주의에서는 신청 없으면 재판 없듯이 여기에서는 뭐예요?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주장에 맞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게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로서 증명책임과 같은 맥락의 용어로 주장책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항변은 누가 주장해야 돼요? 피고가 주장을 해줘야 되죠. 청구 원인 사실은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그 원인 사실은 누가 주장해야 돼요? 원고가 주장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주장이 있고 증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변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변론을 펼치고 협의의 변론을 펼치고 쟁점이 좁혀지면 그것에 따른 증거조사가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 변론이라는 용어를 협의의 변론일 때는 증거조사를 빼고 주장을 펼치는 그 부분을 변론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의 변론은 플러스 증거조사까지를 넓은 의미의 변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협의의 변론에서 말하고 있는 게 주장책임이고 그 다음에 증거조사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증명책임의 영역인데 그 큰 범위에선 그걸 다 변론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분석하면 주장이 있고 증거 신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에서 주장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장을 일단 해야 돼요. 주장 없으면 그 부분을 판단에 끌어오면 안 돼요. 그것이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변론이 있고 그 변론에 상대방이 자백을 하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가 불요증 사실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뭐냐? 증거 신청도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보충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원칙은 누구한테 주고 있느냐? 증거를 신청하고 하는 것까지도 당사자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변론주의 첫 번째 명제는 주장 책임이란 말을 써요. 주장 없으면 판단에 끌어들여서 판단을 해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변론주의 두 번째 명제는 자백의 구속력으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자백된 사실은 불요증 사실로서 나타나요. 그다음에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법원이 이때 직권은 당사자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함에 있어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으니까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가 직권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원칙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변론, 넓은 의미의 변론 플러스 증거조사로 해서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판결이 이제 선고되면 그것에 따라서 불복이 없으면 불만이 없으면 그대로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원고든 피고든 항소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어떤 경우이든지 항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완전 전부 승소한 사람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의 이익, 항소의 이익 할 때 이익이란 개념을 잘 느낌으로 받아보세요.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이익인데 소의 이익, 애초에 소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 뭐 이 피고가 나쁜 놈이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고자 하는데 그 판결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어서 하나 등장하는 개념이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항소를 함에 있어서 항소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지금 용어가 나오는데 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1심 판결에 대해서 완전히 승소한 자는 불만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적 A+ 받았는데 나 불만이다 하고 설명에 실패했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부 승소한 사람한테는 불만을 표해서 다시 재심사를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전부 승소자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요. 예컨대 1억 원을 청구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3천만 원이 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일부 변제가 돼서 7천만 원만 인정된 경우에는 양쪽 다 항소할 이익이 있죠. 왜? 1억 원을 요청했는데 7천만 원만 인정됐으니까 3천만 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원고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피고는 다 갚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싸움을 벌였던 피고 측은 한 푼도 줄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7천만 원을 주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불복할 항소의 이익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만약 항소가 되면 제2심이 펼쳐지고 제2심도 똑같이 항소장이 접수돼서 항소심에서 변론이 열려서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돼서 항소심에서 판결이 선고돼서 해서 제2심 절차가 마무리되겠죠. 그랬을 때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또 한 번 신급제도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측은, 즉 상고의 이익이 있는 자는 또 상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고심에서 상고장을 접수해서 상고장을 제출해서,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당사자한테 사실주장을 펼치는 아까 말한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구술로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변론은 원칙적으로 열지 않아요. 법률적인 해석 적용을 판단해서 재심사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변론이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변론이 원칙적으로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상고심에서 판결이 이제 선고되면 거기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파기환송을 해요. 파기환송을 하는데 2심 판결이 제대로 됐다.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를 받아주지 않는다. 상고를 기각한다.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개념하고 기각이란 말은 나오지만 이 경우는 상고 자체를 기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심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를 기각하면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상고를 받아준다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2심 판결이 잘못됐겠죠. 2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따져서 상고한 것을 받아주는 거니까 그 경우는 기각이 아니라 상고가 인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입에 뱉는데 꼭 모든 게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랬을 때 상고가 인용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민법에서 파기환송 이런 말이 입에 뱉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가 받아준다라는 것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취지에서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스스로 자짜 써서 스스로 판결하는 게 아니고 그 원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단계가 아니라 법률적 해석 적용만 하는 것이니까 내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2심에서 펼친 법률적 해석이 뭐가 상고한 사람이 못마땅하다라고 한 상고를 받아주는 부분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파기해서 환송을 하는 이런 식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그런 용어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1심, 2심, 3심이 펼쳐지는데 다시 보세요. 이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선명하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소를 제기하죠. 그러면 변론을 여는데 하나 나오는 개념이 여기 변론 준비 절차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아까 준비 서면일 때도 준비 얘기를 조금 해줬는데 변론 준비 절차니까 이때 절차를 열어서 쟁점을 정리하는 이런 단계가 설정되어 있어요. 소를 제출했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본격적인 변론을 열어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쌍방의 이 주장을 들으면서 쟁점을 정리하기보다는 일단 빠져나와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를 연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본격적으로 여는 거에 앞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론 준비 절차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258조 등의 그런 조문이 있는데 273조, 72조, 3조 그때부터 이제 준비 서면이 있고 279조가 준비 절차에 관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258조에 보면 이제
변론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 준비 절차를 열 수 있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그림으로 설명했고 거기서 빠져나갔다가 변론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변론을 올 수도 있는데 곧바로 변론을 오는 게 원칙이고 변론 준비 절차로 빠져나가는 게 예외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라는 게 258조 조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든지 아니면 곧바로 변론에 오는 상황이었을 때 변론에서 쟁점이 정리되면 그 다음에 증거조사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때 자유심증주의라는 아까 202조에 의해서 법관의 논리측 경험측에 따른 재량으로 합리성 있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법관도 심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용어로 진위불명이라는 용어를 써요. 진위불명. 참진짜, 가짜, 위짜, 거짓 위짜. 그러니까 판단자인 법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거기까지 갔다가 증거조사까지 했는데 심증을 형성하는 데 대해서 확신에 들지 않고 진위불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증명책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죠. 또는 여러분이 민법에서 누가 증명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그것에 따른 증명책임이에요. 즉 증명책임을 지는 자가 증명을 못한 것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럼 어떤 경우를 그런 예로 혹시 들 수 있냐면 여러분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지금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가 갑자기 운전자가 자기 영문도 모르게 막 급발진해서 뭔가 사고가 났다 했을 때 누가 원래는 이것을 밝혀야 되냐면 그 운전했던 사람이 그 자동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 제조 자동차 회사에서는 네가 브레이크를 밟은 게 아니라 엑셀을 밟은 거지 이 차에 뭐 이런 싸움이 되면서 과연 이게 그 본인은 시동 걸면서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막 차가 급발진을 했다. 이것을 밝혔을 때 과연 진짜 결함이 그렇게 있어서 이 자동차 회사가 배상을 해야 되느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물론 그때는 제조물 책임적인 그 특별법이 적용되겠지만 누가 기본적으로 그 인과관계랑 손해 발생에 있어서 인과관계랑 그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밝혀야 되냐면 피해자가 밝혀야 돼요. 민법 750조에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원고 측이 되는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고 측의 고의과실이라든지 자기의 손해, 그 다음에 그 고의과실 행위에 따른 가해 행위와 자기의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급발진 사고에서는 그 과정을 피해 입었다고 하는 원고가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면 그 원고가 증명책임에 의해서 패소당하게 돼요. 그래서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증명책임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증명책임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등을 펼쳐지는 게 그런 케이스에서는 도저히 그 자동차에 어떤 결함이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급발진이 나온 것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원고가 증명하라고 했을 때는 밝혀낼 수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오히려 가해자 측이 자기네가 잘못하지 않은 것을 밝혀라 라는 쪽으로 증명책임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어떤 그런 이론이 나오는 것을 나중에 교과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분쟁에 있어서. 하여튼 그때 증명책임이라는 용어를 써요. 증명책임이라는 용어를. 그래서 그러한 증명책임에 대해서 분배에 따라서 아까 말했을 때 청구가 들어갔을 때 부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항변에 대해서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부인을 하면 피고가 증명책임을 진다. 라고 했을 때 그자가 증명을 못하면 불이익으로 가요. 그 사실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증명책임을 지는 원고가 패소하게 된다. 그런 상황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조사해서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건데 이게 횡단면이 시간의 흐름이라면 이 종단면은 실제 당사자의 펼치는 공격 방어 방법의 내용이에요. 소외 제기에서 신청, 청구 그 자체 단계에서 신청. 그래서 요 단계에선 청구의 폭이라든지
청구의 인락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처분권주의라는 용어를 아까 썼던 거예요.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하는 것이고 청구의 인락은 피고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어 뉘앙스는 이해되겠죠. 그게 청구 단계에서 처분권주의가 작동하죠. 그 다음에 이런 청구 단계의 속에 들어가서 이제 개개의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개개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주장의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책무 내지 임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상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론주의 제1명제에 따라서 주장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해서 부인이 있으면 이제 증거를 신청하는데 증거 신청에 대해서는 변론주의 제3명제인 직권 증거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보충적으로 한다라는 조문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보충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해서 증명을 한다라는 변론주의 세 번째 명제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거고 변론에서 주장이 만나고 증거조사에서 이 증거 신청이 만나서 종단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는 점에 있어서 이쪽 횡단면은 시간의 흐름이고 이 종단면은 당사자의 공격 방어 방법이 내용으로서 구성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그림으로 해서 이미지를 지금 머릿속에 넣고서 계속 이제 소송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그림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선고가 있고 판결의 선고가 있고 그 판결의 선고라는 마무리 1심의 마무리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도 역시 그 마무리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만약 있다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서 이제 신급제 하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그 경우에 재심이라고 해서 확정된 판결, 마무리된 판결에 대해서 어떤 제한된 사유를 가지고 그 재심사를 요구하는 재심제도가 신급 마무리된 판결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어.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신급제 3신급제에서 확정돼서 3번의 기회가 부여돼서 확정된 판결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는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개인 분쟁의 개인 당사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자치적으로 합의 등에 통해서 분쟁이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법원으로 갖고 와서 판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소를 제기하는 거고 그 소에 대한 대답이 판결로 결론이 내려져서 분쟁이 그 판결의 결론에 따라서 기판력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확정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당사자 간의 분쟁은 그 내용으로 확정이 돼서 기판력이 발생해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재심이란 제도는 있기는 하다. 확정된 판결 그 예외적인 경우를 무시한다면 확정된 판결은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그 결론에 의해서 해결이 된 거야. 다만 예컨대 돈 받을 거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돈 내가 갚는 문제에 대해서 피고로서 갚을 의무가 없다라는 사람의 싸움에 대해서 결론이 돈 갚아야 된다라고 내려졌다. 그게 분쟁을 판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 준 건데 실제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남냐면 강제 집행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는 있어요. 왜? 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해서
1억 원이면 1억 원 줄 의무가 있다라고 법원이 내려준 판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확정해 준 것의 내용이고, 실제 1억 원을 안 갚으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수순이 남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민사 지금 판결 절차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민사법에는 또 다른 파트인 집행 절차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는 판결 절차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 절차를 배우는 것이다 라고, 집행법 절차는 따로 설정을 해서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할게요.